그동안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워 너무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만 7월부터 대상포진이나 계속 몸살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녹음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끊임없이 더 열심히 녹음해서 좋은 글,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읽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만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엄마에게 보여줄 연민이 있다면 그건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가 될 것이었다. 우재는 내 앞에 병풍처럼 우뚝 섰다. 금방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올 듯 기세가 좋던 엄마는 막상 현관에 서자 자기가 어디 있는지조차 잊은 사람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엄마는 눈을 돌려가며 나와 우재, 정윤을 보았는데 물론 그 눈은 내게 가장 오래 머물렀다. 엄마는 언니를 향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기색을 했다. 나는 언니가 나 모르게 또 이 판을 짠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엄마를 보며 울상을 짓는 언니를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았고 이어진 언니의 물음도 그걸 증명했다. 엄마, 왜 왔어? 왜냐니? 너 내가 전화를 몇 번을 했냐? 너희, 두 미친년들이 이렇게 작당모의를 한다고? 엄마는 속이 뒤집혀서 죽을 판인데? 엄마는 머리와 입이 장단이 맞지 않는 사람처럼 횡설수설했다.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오다가 아차 싶었는지 다시 현관으로 물러나 신발을 벗는 행동도 정상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엄마는 화려하고 커다란 패턴의 인견 블라우스와 역시 그와 비슷한 바지를 입었는데 멀찍이 서서도 블라우스의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다. 나는 내 앞에 버티고 선 우재의 팔을 잡아서 나는 괜찮으니 비켜서라는 의미의 눈짓을 했다. 제 할머니를 보자마자 우재가 냉큼 내 앞을 가로막을 만큼 엄마와 나는 감정의 골이 깊었지만 지금 엄마는 누가 보아도 정상이랄 수가 없었다. 엄마는 숨이 찬 듯 헐떡이며 거실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고 엄마를 둘러싼 채 서 있던 우리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서로 눈치만 살폈는데 엄마가 갑자기 두 손으로 바닥을 탁 치는 바람에 우리는 모두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엄마가 손으로 짚고 일어나려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 생각은 틀렸다. 우리 중 누구도 엄마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막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그 착하디 착한 게 뭘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하나. 그저 착해 빠져서 당하기만 하는 내 새끼. 아이고 이혼이라니 파면이라니 잘생긴 게 잘난 게 착한 게 죄라니 아이고 억울하다 억울해. 언니와 나는 그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엄마가 오빠의 신세를 대신 한탄해주고 있으며 우리 보란 듯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엄마는 폴과 내가 사는 집을 모르니 원래대로라면 언니 혼자 있을 때 들이닥쳐서 언니를 드자비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별 노력 없이 딸 둘을 모두 한자리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내가 아는 엄마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안겨줄 수 있는 이 행운을 결코 놓칠 사람이 아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누가 죽기라도 했나 보다 싶은 엄마의 거짓 통곡은
끊어질 듯 이어졌고 나는 이제 정말 신물이 났다. 오빠는 파면을 당했고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그건 그 누구의 탓이 아닌 본인 자신의 잘못이었다. 엄마가 말하는 착하고 잘생긴 내 새끼를 나는 결코 알지 못했다. 나는 거짓 울음이 섞인 통곡을 이어가며 우리를 흘끔거리는 엄마에게서 눈길을 거두고는 우재와 정윤의 팔을 잡아서 현관으로 이끌었다. 나와 언니는 그렇다 쳐도 우재와 정윤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험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건지 어른으로서 나는 아주 부끄러웠다. 진짜 가도 되나 싶어 머뭇거리는 우재와 정윤을 잡고 밀면서 내가 현관에서 신발을 고쳐 신는 동안 언니는 가슴이라도 세게 치고 싶은 심정이 드러나는 표정을 하고는 팔짱을 꼈다. 엄마는 늘 그랬던 것처럼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오빠가 대체 무슨 말을 엄마에게 한 건지 몰라도 엄마는 나를 붙잡지 못하고 거짓 통곡을 멈추지 않았다. 오빠는 폴이 자신의 일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 반대로 폴을 이용해 후위를 도모해 볼 수 있다고 여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폴은 그저 오빠가 꼼수를 쓰지 않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이었는데 오빠는 그마저도 권력이라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다. 설사 오빠 생각처럼 폴이 그런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폴은 오빠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나는 폴의 의견과 같았다. 오빠는 그 자신이 천직이라고 믿든 말든 교육의 근처에도 얼씬거리면 안 되는 인간이었다. 언니의 집에서 내려와 정윤의 작은 차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부끄러웠고 그들은 내 눈치를 살폈다. 우재야, 나는 네가 정말 부러워. 차가 우리 집으로 달리기 시작할 때 꺼낸 내 첫 마디가 그거였다. 너는 엄마 때문에 자유가 없이 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다 부러워. 암튼 언니는 너를 사랑하잖아. 사랑해서 달갑지는 않더라도 네 선택을 다 받아들이잖아. 앞좌석에 앉은 정윤과 우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다. 그리고 정윤이 너도 부럽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너는 진짜 할머니한테 많이 사랑받았다는 게 잘 보이는 사람이야. 정윤과 우재는 내게 섣부른 위로를 하려고 들지 않았고 나도 기대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지금껏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내 처지에 안쓰러움을 느끼면서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이혼 후 정신과 의사 앞에서 털어놓았던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부모에 대한 말들은 힘겹게 문장으로 형태를 만들어 꺼낼 때마다 잘 버려진 칼이라도 된 것처럼 고통스럽기만 했다. 그런데 정윤의 차에서 꺼낸 말들은 어째서인지 그렇지가 않았다. 진작 버려야 했던 쓰레기들을 그제야 내버린 후련한 느낌이라고 하면 좀 비슷할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로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곁에서 맴을 돌았다. 혹시 내게 손을 건네지 않을까? 혹시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만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나는 정윤과 우재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낸 말이라는 방식으로 내 두려움이
비로소 끝이 났다는 걸 알았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엄마에게 보여줄 연민이 있다면 그건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유가 될 것이었다. 차가운 물을 꺼내려 냉장고를 열었다가 나는 잠시 몸이 굳었다. 새언니가 준 김치가 냉장고 안에서 잘 익어가고 있었고 나는 불과 일주일 전에 만난 언니와의 만남을 되새길 수밖에 없었다. 나 괜찮아요, 아가씨.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나 싶게 아주 좋아요. 새언니는 이전보다 약간 살이 빠진 듯 했지만 본인이 한 말 그대로 얼굴은 아주 밝았다. 계절에 맞게 핑크색이 도는 리넨 셔츠를 입고 역시 리넨 재질의 흰색 스커트를 입은 새언니를 보니 새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났다. 오빠는 28에 결혼했다. 새언니가 2살이 어렸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하기에 그토록 어린 나이일 수가 없었다. 2사람은 소개로 만났는데 오빠가 결혼을 밀어붙였다. 당시 새언니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지방으로 발령이 난 상태였는데 오빠는 그런 언니를 결혼을 해서 끌어안치려고 했던 것이다. 내가 갖지 못하는 것,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집착하는 게 오빠의 못된 버릇이었는데 나는 어리고 물정 모르던 새언니가 그걸 남자의 수뇌보라고 착각한 거라고 생각한다. 새언니가 처음 우리 집으로 인사를 온 날의 기억이 아주 생생했다. 새언니는 어깨를 덮는 긴 생머리를 목 뒤로 묶었는데 머리 색깔이 너무 새까맣고 반지르르하게 윤기가 흘렀다. 목 끝까지 단추를 채운 하얀 블라우스의 컬러에 보라색의 벨벳 리본을 묶었고 톤이 낮은 빛깔의 푸른색 스커트는 무릎을 약간 넘는 길이었다. 새언니는 낯선 환경에서 작은 가방이 위로라도 되는 양 배 앞으로 꼭 쥐고 오빠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 언니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연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남매와 그 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서 손님을 맞아주었으니 손님 자리에 있던 언니는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 당시 밖으로만 돌던 아빠는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함만 있는 집안의 가장인 양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리나를 낳은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언니는 우재를 낳은 후 비정상적인 열정으로 가득한 상태였다. 그리고 막내, 내 동생. 엄마가 어쩌면 오빠보다 더 사랑했던 막내 남동생은 방에 처박혔던 20여 년 세월을 보내기 직전이었다. 나를 제외한 식구들은 우리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결이 다른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가족들이 자신의 본 모습, 우리 가족의 가식을 드러내어서 새언니 될 사람이 그걸 빨리 알아채줬으면 하는 마음. 나는 새언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새언니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다. 우리 가족으로부터 멀리 멀리 달아나서 새언니와 잘 어울리는 새언니 같은 좋은 사람을 마땅히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다. 그때 아가씨가 그랬잖아요. 그때요? 네, 저 처음 인사 갔던 날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결혼할 남자의 집에 처음 인사 갔던 날을 새언니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내가 정확히 새언니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가 떠오르지 않아서 나는 미간에 힘을 주었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